휴문 윤사로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동양윤리사상의 마지막 단계인 한국 고유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에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 윤리사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큰 흐름 정도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조선 후기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생활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농촌 경제는 당연히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 경제가 무너지자 국가의 재정에도 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통을 받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사회의 질서를 이어왔던 신분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대혼란 속에서 기존에 수백 년 동안 조선을 다스려온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은 큰 한계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혼란 속에서 기존의 유교적 질서를 이어왔던 성리학은 경직된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세기와 12세기에 중국의 송나라를 배경으로 논의되었던 신유학 사상의 흐름을 집대성해서 주위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체계를 완성했는데요. 이 성리학은 학문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중시합니다. 즉,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나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큰 사회적 혼란에 대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또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가 이미 대세를 쥐고 있었는데 이 성리학이 성립된 배경이었던 송나라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취급하면서 청나라와 적극적인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성리학으로는 이 시대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없겠다라는 한계를 느낀 유교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실학이라고 하는 학파의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실학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규범이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도덕적 규범이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 진리를 연구할 때 고전이라든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어떤 학문적인 관점입니다. 이 청나라가 바로 이런 고증학적인 관점에 발달한 나라였는데요. 그런 청나라의 고증학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 서양의 종교와 같은 서학 또한 서학이라고 불렀던 그런 서양 사상의 체계들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로써 실학사상가들이 이루고자 했던 건 다름 아닌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학문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입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런 실학의 입장에서 학문이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실학이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세치용은 뭐냐면 글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쓰임이 있어야 된다. 즉 진정한 학문이라면 세상을 다루는데 실질적인 이익을 주어야 된다고 본 것이었죠. 즉 대의 명분만을 위해서 싸우는 학문은 소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세계를 다스리는데 정치를 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학문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았어요. 두 번째는 이용후생의 관점입니다. 편리한 쓰임과 두터운 삶, 즉 기구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것인가를 연구해서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학자들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였죠. 선생님이 정약용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시 거론했었는데요. 박지원은 이 실학자로서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배우면 우리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텐데 이 청나라 이런 문명을 배워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구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텐데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행의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또 실학자였던 정약용이 화성을 축조하면서 거중기와 같은 편리한 기구들을 탐구하는데 매진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실학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학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옳음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나라의 고증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학문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이 실학 사상가들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실학은요, 구체적으로 토지와 신분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 사회가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심화된 논의를 전개했어요. 이런 실학은 근대 지향적인 개혁 사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웠을 그 허생전 같은 경우는 이런 상공업 진흥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소설이었죠. 이 허생전도 박지원 선생이 쓴 소설이에요. 또 이런 실학은 이후에 개화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강화학파라고 하는 사상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왕수인이 체계화한 양명학을 계승했습니다. 이 왕수인은 주의와 달리 마음이 곧 이치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주체로서 나 자신의 실천을 위해 수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했었죠. 이런 양명학을 계승한 강화학파의 사상가들은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참된 자아가 중요하다. 일상 속에서 도덕 실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면서 또 유교뿐만 아니라 도가와 불교 사상도 받아들이면서 실학에도 관점을 넓히는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민족주의 사상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19세기의 조선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외세 침략이 굉장히 잦은 빈도로 일어났었죠. 프랑스군은 19세기에 2차례나 우리나라 서해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도 통상을 요구하면서 평양 앞바다에서 갈등을 빚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이 또 우리나라 해역에 침입해서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갈등을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겠어 라고 하는 불안함에 휩싸였던 성리학자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올바름을 지키고 사악함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것이란 다름 아닌 서양의 학문, 서양의 문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겠죠. 또 서양 세력들까지도. 자,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질서를 끝까지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대표적인 선비로 이항로와 기정진 선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항로 선생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서양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나라 사람의 당연한 주장이고 서양과 화친하자는 것은 적국의 주장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기정진 선생 또한 그들이 가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서양 세력이겠지. 이들의 탐욕은 우리를 동물과 같이 만들 거다. 만약에 이 서구 세력과 통상을 한다면 2, 3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양화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때 읽지 못하고 서구 세력을 배척하는 이 강경한 입장 때문에 우리의 근대화가 늦어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서구 문명으로부터 전통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나라들과 구분되는 우리만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켜올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서구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받아들이고 변화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개화 사상의 학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개화는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요. 열심히 탐구해서 매일 새로이 해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된다. 즉 매일매일 리뉴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서 새로이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이 개화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급진적 개화론자들과 점진적 개화론자들인데요. 급진적 개화론자들은 당연히 급진적인 주장을 했겠죠. 유기적인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겐 근본적인 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뭔가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특히 이들이 말하는 생명 보전,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근본적 도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서양 윤리 사상을 배울 때 공부할 천부 인권의 개념이거든요. 이들이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급진적 개화론자들은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려는 시도도 했어요.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들의 사진을 보면 이런 서구식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해요. 머리도 짧고, 그쵸? 자, 한편 점진적으로 개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점진적 개화론자들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했습니다. 동도서기론은 우리가 유교적인 정신적 가치를 지키면서 물질적으로는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균형적인 태도로 개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한편으로 민간에서는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고 또 외세의 침략이 잦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서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창시됩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훈은 민간 신앙에 유불도 사상을 조화롭게 융합시켜서 서학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동학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동학은 반봉건적이고, 즉 기존의 유교적 질서에도 반대하면서 반외세적인, 즉 서구나 서양 세력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그런 입장을 지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학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신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모신다. 하늘 주인으로서. 즉 여기서 말하는 하늘님은 동학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최고로 존엄한 존재인데요. 이 최고로 존엄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 근데 내 안에만 있냐? 네 안에도 있다. 제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의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학을 창시한 최재훈은 며느리도 그 시절에 며느리도 굉장히 하나의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했다라는 에피소드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동학에서는 오심 즉 여심,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사인여천을 주장했어요.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자. 자,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동학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혼란스러운 세계가 끝나고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후천 개벽 사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천 개벽 사상은 동학뿐만 아니라 원불교와 증산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또 동학과 원불교, 증산교는 유불도의 조화를 통해서 종교적인 체계를 다졌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한국 근대 윤리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짧고 굵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모두가 원했던 것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특히 19세기 이후에 전개됐던 위정척사 사상이나 개화 사상, 동학과 같은 사상들은 각기 다른 내용과 다른 입장,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었지만
결국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인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학습지 빈칸을 채워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셀프로 채워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이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계속 패들릿의 활동을 해왔잖아요. 이번에는 21세기를 바라보는 근대의 눈에 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배운 위정척사 사상이나 개화사상, 동학의 사상에 빙의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이 패들릿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실수로 패들릿의 유료 버전을 결제했거든요. 선생님은 무제한으로 패들릿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패들릿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활동 수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관찰하고 여러분 세특에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여러분이 먼저 하나 찾습니다. 의식주 문화나 정치나 외교의 문제, 경제와 관련된 이슈, 대중문화, 예술 등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 없이 찾아보세요. 특히 나의 진로 관심사를 반영하면 더 좋겠죠. 지금 여기에 우리의 변화에 대해 각 사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해당 사상가가 긍정할 사례의 경우에는 바탕색을 초록색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상가가 부정할 사례의 경우 바탕색을 분홍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 글 옆에 보이는 3개의 점을 누르면 이것을 바탕화면의 색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이 사상가가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사례를 찾아온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사례를 찾아온 건지 제시해주면 돼요. 저는 블랙핑크가 이번에 무대에서 한복을 퓨전으로 변형해서 입은 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위정척사 사상가의 눈으로 보면 한복의 전통을 있는 그대로 고수한 것이 아니라 이걸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대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위정척사 사상가에게 빙의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복을 맘대로 변형시키다니 지금 이것이 뭐 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각 사상가의 눈에 빙의해보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사례, 하나의 사상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같은 사례여도 다른 사상가는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같은 사례에 대해서 점진적 개화론자는 왠지 칭찬을 할 것 같았어요.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잘 적응하였군 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차, 이 제목에는 여러분 꼭 학번과 이름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먼저 활동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심화된 활동을 진행할게요.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이 찾아주길 바랍니다. 참, 이 사진의 배경은 일본 식민지 시절의 학교의 모습이에요. 왜 선생님이 이런 배경을 해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윤사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